이승만 정부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타결을 보지 못했고 그 과제는 박정희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는 한일 국교 정상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중동 건설 수출, 나아가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실질 임금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것이 수출 지향적 공업화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맺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영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다만 한국이 이 조약의 당사국으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일 양국 또는 양국민 간의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는 별도의 협정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일 간 교섭으로 국교를 정상화하는 조약의 체결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미국이 한일 수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냉전 체제에서 자유주의 진영의 두 동맹국이 수교조차 하지 못한 채 반목하고 있는 것이 동북아의 안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면에서도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한국의 경제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양국의 상호 이해를 증진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한미일 세 나라의 큰 이견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이 오랫동안 타결되지 못한 것은 식민지 지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1910년의 합병조약을 포함한 대한제국과 일본 간의 재조약이 일본의 무력으로 강요된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이들 조약은 당시 국제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에는 합병조약 등이 이미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애매한 문구로 타협하였습니다. 한국은 이를 당초부터 무효였다고 해석한 반면 일본은 지금은 무효이지만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무상으로 3억 달러와 유상으로 장기 저리 차관 2억 달러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자금의 성격에 관해서도 협정의 제목에 청구권과 경제협력이라는 명칭이 병기되어 있듯이 한국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본 반면 일본은 단순한 경제협력 자금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협정의 제2조에는 양국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이것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과 소련이 냉전 체제로 돌입하면서 미국의 전략은 일본을 조속히 부흥시켜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에 대한 과도한 전쟁 배상을 물리지 않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은 지난 9주차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인이 한국에 남기고 간 재산을 몰수했고 정부 수립과 함께 이들 기속 재산을 한국 정부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민간인의 재산 몰수는 국제법 위반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전술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귀속재산 처리의 적법성을 일본이 인정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으로 인해 한국은 이미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금 규모가 5억 달러로 타결된 데에는 이러한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한일 수교의 추진에 대해 한국에서는 학생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1964년에는 계엄령을 발표하여 이를 진압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일본의 주장에 타협하는 것은 굴욕 외교이며 한국 경제가 다시 일본에 왜속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과의 수교로 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한일 수교의 단행은 과거사 문제에 관한 민족주의적인 요구를 물리치고
안보와 경제라는 실리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수교의 경제적 효과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은 10년에 걸쳐 분할하여 생산물과 용역의 형태로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물자를 도입하고 그 대금으로 지불하게 됨을 뜻합니다. 그 용도를 보면 무상자금은 농림수산업과 강공업의 자본재와 원자재 도입에, 유상자금은 사회간접자본과 강공업 자본의 자본재 도입에 사용되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포항종합제철의 건설, 소양강댐을 비롯한 전력설비의 확충,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수송과 통신시설의 확충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으로부터 민간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교역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수교 이전에는 한국의 수입 대상 국가에서 미국이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수교 이후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미국을 능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림 10-3은 한국의 국가별 무역수지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전체 수입액 대비로 보인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1962년에 전체 무역수지 적자가 검은색 실선으로 나타나는데 전체 수입액의 82%에 달하는 어떤 큰 규모였는데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진한 보라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적자는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원조로 메워졌습니다. 그 후 미국과의 무역 적자는 빠르게 감소하여 1970년대에는 흑자로 돌아섰음이 주목됩니다. 유럽과의 무역도 하늘색 실선으로 나타났는데 1970년대 초에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과의 무역 적자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한일 수교가 이루어진 1965년을 경계로 미국과의 적자보다 더 커졌고 그 이후에도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청구권 자금이 유입되면서 적자폭이 더 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대일 무역 적자 구조가 고착한 것은 한국 경제의 일본에 대한 종속을 보여주는 것으로 종종 비판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한미일을 포함하는 무역 구조가 가공무역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의 수출과 수입이 어떤 품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그림 10-4와 10-5는 각각 수출과 수입에서 표준 국제 무역 분류의 중분류별 금액이 큰 상위 10개 또는 8개의 분류를 선정해서 그 구성비를 제시한 것입니다. 먼저 그림 10-4에서 수출의 구성비를 보면 시기에 따라 크게 바뀌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초에는 수산물과 합판 그리고 그래프에는 빠져있는 중석 등의 광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60년대 중엽 이후 섬유와 의류, 잡제품과 같은 경공업 제품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고 그들이 70년대까지 수출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제품의 수출 지역은 그래프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주로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림 10-5의 수입품의 구성을 보면 일반 기계, 수송 장비, 철강, 석유가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석유 수입은 특히 1973년과 1979년 오일 쇼크로 인해 그 비중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유와 곡물을 제외한 기계리와 그래프에 제시하지 않은 어떤 부품, 소재 등은 주로 일본에서 수입되었습니다. 즉 생산재, 중간재, 소비재로 이어지는 무역의 수직 분업에서 일본은 상류에 위치하여 기계와 중간재를 한국에 수출하였고 한국은 이를 노동력과 결합해서 경공업 소비재를 생산한 다음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면 일본으로부터 기계나 중간재 수입도 함께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앞의 그래프에서 보았듯이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는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가 줄고 70년대에는 흑자로 전환되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적자가 지속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기계나 중간재와 같은 기술 격차가 큰 중화학공업 제품에서는 일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를 통해서 오히려 수출을 비약적으로 늘리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공무역의 전개가 이 시기 수출지향적 공업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이루어진 1950년대의 수입대체 공업화와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일 수교가 이루어진 시기에 박정희 정부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도 추진하였습니다. 1965년부터 72년에 철수할 때까지 매년 5만 명에 가까운 한국군이 파병되었으며 이것은 베트남에 파병된 미군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파병의 국제정치적 또는 군사적 의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한국의 베트남 파병은 자발적으로 참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미국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한국의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림 10-6은 베트남 특수라고 할 수 있는 외화 수입의 규모와 구성 내역을 보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초 기대했던 베트남에 대한 상품 수출은 그래프에서 주홍색인데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원조 자금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의해서 미국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약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특수는 군납과 연두색 군납과 군인 또는 기술자가 번 급여의 송금 노란색입니다. 그것이 주된 형태가 되었습니다. 군납에는 군복이나 군화와 같은 물품을 군에 납품하거나 세탁이나 건설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대가를 말합니다. 베트남 파병 기술자는 국내에 취업한 경우에 비해 몇 배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 1968년에 그 인원수가 1만 6천 명까지 늘어난 후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군인들의 급여도 미국이 지급한 해외 근무 수당으로 국내 근무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병사들은 봉급의 70 내지 80%를 한국으로 송금했고 당시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텔레비전을 사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들 베트남 특수의 합계는 10억 달러에 달했는데 전순한 청구권 자금보다도 규모가 컸습니다. 그 외에도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효과가 있지만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이 베트남 파견은 서독으로 간 강부 및 간호사와 함께 이 시기 인력 수출이 외화 획득의 중요한 형태였음을 보여줍니다. 베트남에서 시작된 해외 건설 용역의 수출은 종전 후 중동 건설 붐을 타고 본격화되었습니다. 1973년에 중동 전쟁을 계기로 해서 중동에서 자원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석유를 무기화한 결과 유가가 4배나 폭등하는 제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 경제는 인플레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한국은 석유 수입 대금의 급증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979년에는 이러한 혁명을 계기로 다시 제2차 오일 쇼크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다른 한편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중동에 대한 건설 수출이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중동 국가들은 석유 판매 대금인 오일 마니가 엄청난 규모로 쌓였고 그들은 이것으로 자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림 10-7에서 해외 건설 수출 실적을 파란색 실선인데 그걸 보면 1970년대 후반에 급증해서 81년에 137억 달러에 달한 후 급격히 하락하는 역U자형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90%가 중동에서 수주한 것입니다. 다만 이 중 상당 부분은 현지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건설 수입, 주홍색 실선으로 나타낸 건설 수입은 그 28%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실제의 외화 수입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것의 상품 수출액 대비 비율을 살구색 표식을 한 것인데 그걸 보면 오른쪽 묶음입니다. 1974년에 2%에서 78년에 18%에 달했고
1982년에는 20%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석유 수입으로 인해 급증한 국제 수지 적자를 메우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해외 건설과 관련해서 국내 인력의 송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 그림 10-7의 해외 건설 수주액과 유사한 역U자형을 보였으며 1982년에 17만 명으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해외 건설에 송출된 근로자 임금이 국내보다 훨씬 높았고 그로 인해 국내 건설업의 임금을 끌어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달러의 국내 송금으로 국내 통화량이 늘어나 1970년대 중반에 인플레의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중동 건설 붐이 쇠퇴하게 되자 상황은 반전되어 버렸습니다. 해외로 진출했던 건설업체들이 다수 부실화되고 현지의 건설 장비 등이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정부의 노동정책과 실질임금 추이에 관해 간략히 언급해 두고자 합니다. 1963년에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하여 노사협의회의 설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쟁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1970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출 자유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1971년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어서 1972년에 유신헌법이 공포되면서 노동상권에 대한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즉 공무원 이외에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였습니다. 유신헌법 하에서는 대통령 긴급조치가 발동되어 거의 모든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었으므로 노동쟁의 또한 사실상 금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상권은 억압되었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961년 개정에서는 예컨대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였고 1년 근속한 경우 30일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근로기준법이 특히 중소기업체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해 일한 불황 때에는 부당해고와 임금 체불 등의 어떤 근로기준법 위반이 속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호가 1974년에 발동되어 거기에서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1975년 근로기준법 개정 때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박정희 정부의 노동 입법 및 노동쟁의의 노동정책의 특징은 노사협의회 기능의 강화를 통해 노사협조를 강조하였고 노동보호를 강화하는 대신에 노동상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노동쟁의를 억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상권을 억압하는 정책은 노동쟁의가 사회적 불안이나 소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 이외에 당시 가공무역 구조에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다는 발상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 임금의 추이를 보면 노동억압 정책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10-8은 노동부의 매월 노동통계조사에서 1993년 이후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전 산업의 평균 임금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누어 구한 실질 임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1960년대에는 전 산업의 데이터가 없어 한국은행의 한국통계연보에서 제조업으로 한정된 임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실질 임금 상승률은 1인당 GDP의 상승률과 비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1960년대 초에는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에 미치지 못해서 실질 임금이 감소하였고 1인당 GDP 증가율과 괴리가 큰 것으로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양자가 대체로 유사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임금이 급등한 시기는 1960년대 말,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말이었고 반대로 1980년과 외환위기인 1997년 및 2011년에는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표 10-2는 기간별로 실질임금과 1인당 GDP 증가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1960년대에는 제조업 임금 증가율은 1960년대 연평균 5.3%에서 70년대 8.6%로 높아졌습니다. 제조업과 전 산업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임금 통계가 있는 농업 부분, 남자와 목수의 실질임금 증가율을 보아도 1960년대에는 5% 전후였던 것이 70년대에는 9%로 높아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인당 GDP 증가율과 비교해 보아도 1960년대에는 임금 증가율이 그에 미치지 못했지만 70년대에는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래 연구에서 이 시기 근로자는 임금이 억제되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표 10-2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박정희 정부의 노동정책은 특히 노동쟁의에 대해 억압적이었지만 그것이 실질임금 상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노동 생산성을 보여주는 1인당 GDP 증가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속도로 높아진 것입니다. 앞에서 1950년대 외환시장이나 1960년대, 70년대의 금융시장의 경우는 정부가 이들 시장의 가격인 환율과 금리를 낮게 규제하는 개입을 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대해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운동을 억압하였지만 그 가격인 임금을 낮게 규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플레 대책으로 종종 임금 인상의 자제를 호소했던 경우가 있었지만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임금의 상승은 저임금을 무기로 하는 경공업 제품 중심의 가공무역이 점차 한계에 부닥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